그러면 한국 시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 시장이 꼭지를 찍고 빠지기 시작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들어온다면 그때부터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미리 꺾여서 대사하락장 시작할까요? 그럴 가능성은 없죠. 유동훈 본부장님 백브리핑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업로드된 영상에도 댓글을 달아주시면 질문들을 모아가지고 본부장님께 질문을 전달해서 답변을 들어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환 님의 질문이었습니다. 미 증시가 몇 년 뒤 꼭지점일 때는 일단 매도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하락 기간을 버티면 재상승할 기회가 올지 여쭙고 싶습니다. 미국 시장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면 굳이 양도세 내면서 팔고 재진입하기보다 버티는 게 어떨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세요. 만약에 종목이 좋은 종목이다. 그러면 버티셔야죠. 그런데 이제 종목이 예를 들어서 너무 모멘텀 관련된 거다 했을 때는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제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드렸었죠. 한국이 최근에 변화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냥 과거의 몇십 년 동안 제가 적어도 이 업계에 몸담았던 3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으로 계산하면 미국 시장은 10년에서 거의 9년은 투자를 하셔야 된다. 네. 한 10분의 1 정도만 투자를 안 하는 타이밍이 있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좀 많이 보면 한 20% 정도. 최대한 10년으로 따지면. 반대로 한국은 10년 중에서 20%만 투자를 하고 나머지 8년은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는 그 정도로 미국 시장 대비해서 한국 시장은 변동성이 심했다라는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되죠. 미국 증시는 그러면 왜 8년 동안에 계속 상승을 하고 뭐 아니면 10몇 년 동안 계속 상승을 하고 중간중간에 10% 내지 20%의 조정이 들어오고 또 다시 상승하고 이런 식인지를 말씀을 드리면 정확하게 말씀하신 이 질문의 답이 여기 있죠. 그죠? 양도세를 굳이 내면서 팔고 재진입을 해야 되냐? 이겁니다. 양도세를 안 내고 싶죠. 당장은 안 팔면 좋은 종목을 두고 있으면 왜 굳이 팔아야 되나요? 그죠? 근데 이제 어느 타이밍에 이게 이제 영향을 미치냐면 만약에 시장이 20%보다 훨씬 더 우리가 지금 세금 20%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20%보다 훨씬 더 빠질 경우 얼마나 빠질 경우 보통 가끔씩 한 10몇 년 만에 한 번씩 찾아오는데 미국 증시로 보면 그게 30% 이상의 폭락장입니다. 코로나19 터졌을 때도 30% 이상의 폭락장이 왔지만 이거는 정말 짧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팔았다가 다시 샀다가 이거를 하기 어렵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한 적어도 1년의 기간 동안 길게는 2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에 고점 대비해서 바닥까지 30% 이상 빠지는 시장 이런 시장이 나올 때는 당연히 한번 파셔야죠. 그리고 나서 다시 재진입하는 타이밍을 계속 조금씩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거는 당연하겠죠. 왜냐면 1년, 2년이 지나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다시 재진입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그런 시기가 온다면 저는 당연히 한번 팔고 다시 들어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자산 배분 랩이라든지 홈런 랩이나 안타 랩은 물론 홈런 랩 같은 경우는 좀 더 샀다 팔았다 좀 더 자주 하지만 그래도 전체 포트폴리오의 한 20% 정도만 그렇게 해요. 나머지 80% 그냥 가져간단 말이죠. 될 수 있으면 길게 봅니다. 근데 조만간일지 5년 아니 5년 안에 그런 큰 하락장, 그러니까 많이 부러지면 정말 한 50% 하락하는 장. 이런 장이 과거에 기억하시겠지만 2000년도에도 왔었고, 그죠? 2000년도 닷컴 버블 붕괴, 그 다음에 또 2007, 8년도에 금융위기 두 번 다 50% 하락하는 장이 나왔단 말이죠. 나스닥은 닷컴 버블 붕괴 때는 70% 하락장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장이 한 번에 또 언젠가는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2008년 벌써 12년이 넘었죠? 그죠? 여기에 지금 거의 이제 상승 주기로 계산하면 14년 차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길 때 한 18년 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4년 뒤에 엄청나게 꺾이는 장이 나오던 아니면 앞으로 2년 안에 엄청나게 큰 폭의 상승 그 다음에 꺾이는 장이 나오던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꼭 파시는 게 중요해요. 그때 꼭지면. 그래서 아주 긴 사이클의 꼭지다라고 계산이 나올 때는 한번
팔았다가 다시 재진입하는 거. 그것만 해내셔도 긴 투자 사이클에 있어서 미국은 정말 지금 연간 수익률 계산하시면 두 자릿수가 나오거든요. 지난 30년 동안 두 자릿수에 매년. 근데 그거만 싹 빼내면 거의 20%가 넘는 거죠, 연간. 예, 그런 수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때는 정말 중요하다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양도세를 말씀해 주신 김에 저도 질문을 더 하고 싶은데요. 양도 차익에 대해서 이제 양도세가 면제가 되는 연간 250만 원 미만 한도로는 항상 꼭 팔았다가 다시 사라는 말씀 많이 해주곤 하시는데요.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렇게 워싱 세일 적극적으로 하면은 자동적으로 미리 그 상승분을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계산합시다. 그 하락장을 제외하면 미국 증시가 지난 5년, 6년 계산하면 S&P가 16%에 나스닥이 20%씩 올랐는데 그 20%를 오른다고 계산했었을 때 200만 원이라고 치면 200만 원이 세금 혜택이라고 치면 최소 투자 금액이 1000만 원밖에 아니잖아요. 근데 1000만 원만 미국 투자를 한다.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건 잘 생각을 하셔야죠. 잘 계산을 하셔야죠. 그리고 주식 투자 비중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이 1인당 평균 소득 한 명당 한 1년에 3, 4천을 번다. 그러면 주식 투자 금액은 적어도 그 100%는 돼야 돼요. 예, 제 판단에는. 그래서 3, 4천만 원 정도는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한국 시장을 3, 4천만 원 다 한다. 그것보다는 6대 4든 7대 3이든 하면 그럼 2천만 원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당연히 미국 시장 투자하는 게. 그러면 또 2023년부터는 우리나라도 양도세가 나온단 말이죠. 그럼 이제 2023년부터는 똑같은 얘기예요. 미국 투자를 하든 한국 투자를 하든 수익이 나는 만큼의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익숙해지셔야 된다는 거죠. 투자 금액이 점점 더 커지실 테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1000만 원밖에 투자 안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한번 팔았다가 그 200만 원 세금 면제를 받고 또 다시 사시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샀다가 팔았다가를 정확하게 할 수 있냐,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냐, 그건 어려우니까 만약 그 전략이시라면 팔았다가 바로 다시 사세요. 그 전략이 중요하겠죠. 진규창 장진규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네. 유 본부장님, 얼마 전에도 국내 증시 긍정적이라 보셨지만 전 반대였습니다. 일시적인 요인들을 제거하고 추세를 보면 하방인데 동의를 하십니까? 일시적 낙폭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있더라도 각종 어려운 경제 지표를 빼더라도 단순하게 차트 분석을 하면은 이 장이 하락장으로 국내 증시 기준으로 전환하는 게 아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전략은 지금은 조금 리스키해요. 위험해요. 한국 증시가 과거에는 보통 상승 주기가 1년 반에서 2년으로 끝나요. 그리고 큰 대세 하락장을 시작합니다. 똑같은 개념으로서 생각을 한다면 지금이 그런 시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선 차트나 이평선을 놓고 봤었을 때 지금 이제 올랐다가, 왜냐하면 작년 3월부터 2년으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내년 3월이면 2년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벌써 꺾이기 시작했으니까 이게 하락장이 시작된 게 아니냐라는 논리가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조정폭을 보더라도 올해 연초 대비해서 지금까지의 조정이 아주 큰 게 아니고, 물론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 20, 30%씩 빠졌던 종목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코스피는 플러스란 말이죠. 연초 대비해서 지금까지. 그러면 이제 이번 사이클이 과거에 우리나라 시장이 한 4년 반 동안 상승한 주기가 있었죠. 그게 2003년부터 2008년 이 주기입니다. 우리가 계속 미국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지금 여기서 끝날 게 아니란 말이죠. 아주 큰 거품이 만들어지고 끝나던가, 아니면 계속적으로 지속하는 상승을 한 4년 동안, 3, 4년 동안 하다가 끝나던가. 그러면 한국 시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미리 꺾여서 대세 하락장을 시작할까요? 그럴 가능성은 없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올라갔다가 쉬었고 또다시 튈 수 있는 타이밍에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이익 증가율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줄어들지 모르겠으나 워낙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은 인식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환율, 그 다음에 또 중국 시장의 변화, 이런 것을 다 감안했었을 때는 저는 국내 증시가 지금 올해로 보면 쉬었던 장이지 하락장이 시작된 장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거죠. 물론 어느 시점에서 확 튀고 나서 그게 꼭지를 찍고 이제 대세 하락장이 시작될 수 있어요. 그것을 잘 잡아내야 되겠지만, 그것을 잡아낼 때 있어서는 미국 시장이 꼭지를 찍고 꺾이기 전에 일어나진 않아요. 미국 시장이 꼭지를 찍고
빠지기 시작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들어온다면 그때부터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가 들여다보는 미국 시장은 아직까지도 고점을 논하기에는 빠르다라는 거니까 따라서 한국 시장에 대해서도 결국 종목 고르기, 실적과 맞물리셔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고르기만큼은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정말 싼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대세 하락장이 시작됐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베네디 체레님께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지만 그보다는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을 해야 된다는 시장 전망에 대한 고견을 청합니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는 뭐 이런 논리 같습니다. 예. 이런 거죠.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너무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너무 안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논리일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미국이 지금 어떻게 자꾸 시장을 보냐면 과거의 인플레이션 시대를 되돌아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1970년대, 1980년대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안 좋은 인플레이션이에요. 막 정말 너무너무 높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의 엄청난 그 시장의 변동성과 성장률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안 좋았던 시기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1990년대를 보시면 90년대 초반에 인플레이션이 지금처럼 올라갔었어요. 근데 그 90년대부터 2000년까지 10년 넘는 IT 버블이 만들어지는 사이클. 그 인플레이션은 고점을 찍고 나서 쭉 하향 안정화된단 말이죠. 그리고 아주 안정적인 이 성장, 인플레이션 숫자가 나온단 말이죠. 그거를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때가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닷컴 버블이 만들어지는 전제인 어떤 인터넷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게 인플레이션을 낮춰준 효과를 엄청난 긴 기간은 나왔고 마지막에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물론 임금 상승률이 높다 보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임금 상승률이 이렇게 높게 나오는 이유는 코로나19에 대한 병목 현상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라서 그거에 대해서 아주 걱정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 6%가 나왔다고 해서 정말 빠졌다가 6% 나온 거 2년 평균 계산하면 3%대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성장을 갖고 오는 거지 과열을 갖고 오는 건 아니란 말이죠. 만약에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메타버스, NFT, 그리고 뭐 자율주행,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면서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가시화가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했던 것은 2016년이에요. 그때부터 10년이라고 계산한다 하더라도 얼마입니까? 2026년이 꼭지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플레이션에 대한 숫자에 대해서 지금은 높게 나와요. 그렇지만 다들 높게 나온 건 알겠지만 왜 나오는지를 다 들여다보면 가솔린 가격. 그죠? 근데 이제 가솔린을 갖다 점점 더 쓸 거야. 덜 쓸 거죠. 그 다음에 중고차, 신차. 근데 지금 이거는 정말 자동화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계속 잘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오랫동안 유지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하향 안정화될 확률이 높다면 이거는 90년대의 재현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걱정을 하셔야 되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상승장의 사이클이 오는 건지 아니면 진짜 엄청난 상승의 끝물이 오는 건지 그 부분을 판단해야 되는 거죠. 저희는 인플레이션 숫자가 내년도에는 적어도 그래 하향 안정화 되겠네 하는 인식들이 좀 많이 올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게 아니고 인플레이션이 계속 2022년, 2023년도 이어질 거라는 생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 얘기고요. 적어도 내년은 정말 높은 인플레이션에서 이제 하향 안정화가 되겠네 하는 시각으로서 시장을 들여다보는 그런 타이밍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너무 지금 현재 타이밍에서는 비관적이지 않는 게 맞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꾸로 뭐 인플레가 나온 김에 저도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부채 규모가 미국 정부도 그렇고 코로나 이후 부양책을 통해서 막대한 이제 재정 정책을 또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식으로 보면 일부러 이런 부채를 금리 인상을 통해서 비용을 부담하기보단 인플레를 발생시켜가지고 세뉴리지로 이제 인플레를 해소해버리는 인플레로 이제 부채 문제를 해소하는 그런 소위 예전부터 나왔던 양털 깎기 뭐 이런 걸 계속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1950년대, 60년대 이렇게 그때 보시면은
결국은 인플레이션과 자산 가치의 상승으로서 부채 비율을 확 떨어뜨리는 게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때 시장을 놓고 보더라도 시장 또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로 놓고 봤었을 때 참 대세 하락장이 시작됐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빨라요. 그거는 피부로 느끼겠어요. 너무 지금 자꾸 하락장이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자꾸 엇박자가 납니다. 우리가 항상 확인하고 싶은 예를 들어서 1번부터 10번까지를 있다면 그게 하나씩 다 달성되는 거 보시고 그리고 나서 아마 이제부터는 하락장이 됐을 확률이 90%는 되겠지 했을 때 던지는 거라는 거죠. 여러 가지 이슈들을 우리는 계속 좀 지켜보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아싸의 조용한 일상 러블리 아웃사이더님께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요즘 저금리여서 은행 예적금은 망설여져요. 그런데 주식은 테이퍼링의 기준금리 조기 인상 가능성도 있고 미중 갈등도 악화되는 것 같아서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해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테이퍼링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설명을 해드린 부분인데 테이퍼링은 이슈가 아니고 금리가 얼마나 올라가느냐는 이슈입니다. 금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제 올리기 시작합니다. 내년 3월 달부터 또는 4월 달부터 올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연말까지 한 2번 올렸어요. 근데 그거는 0%에서 0.5% 올렸다 그래서 시장 끝나지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여전히 0.5% 낮은 금리고 여기에 경제 성장률 3% 이상 나오면 이건 괜찮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와요. 계속 나오면 그러면 이제 금리를 올려야 되는 속도가 빨라지거나 더 많이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1%까지 올렸어요. 이때는 그래도 1% 낮다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장기 10년 국채 금리가 얼마예요? 1.4%란 말이죠. 근데 지금 단기 금리를 올렸는데 1%, 0.4%의 룸이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이거를 1.5%, 2%까지 올렸다고 칩시다. 근데 장기 금리가 많이 안 올라갔어요. 그냥 이게 이제 플랫하게 됐어요. 이때는 상당히 여러 가지의 이 시장을 주체하는 흐름의 변화가 생겨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출을 안 해줄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성장이 빠르게 꺾일 수도 있고요. 금리가 성장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간 케이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결국은 어느 시점에 지금 현재 10년 국채 금리가 어떻게 변하면서 단기 금리가 그 금리보다 언제 더 많이 올라가느냐. 지금으로 계산하면 1.5%대까지 올라가야지 걱정을 하겠죠. 근데 1.5%까지 올라갔는데 장기 금리가 2% 이상으로 올라갔어요. 그럼 요 차이가 갭이 계속 있어요. 그러면 또 아직 걱정 안 해요. 장기 금리가 3%까지 올라갔어요. 금리 올라가는 왜 3%까지 올라가겠으면 그럼 성장이 더 좋아졌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이게 어느 시점에서 이 마진이라는 게 확 꺾이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금리를 올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감당 가능한 금리라면. 내가 경제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계산합시다. 내가 미국에 있는 사람이에요. 금리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내 이자 비용이 높아졌어요. 근데 내 임금이 6%가 늘었어요. 그러면 그 이자 비용 올라간 것보다 내 임금 늘어난 게 높으면 감당 가능해지잖아요. 그죠? 결국은 거품이나 붕괴와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금리가 상승하는 것, 당연히 비용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을 하게 되지만 그만큼 내 소득이 늘어나고 있고 내 펀더멘털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라면 그것이 감당 가능해지기 때문에 시장은 상승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계속 지켜보셔야 됩니다. 어느 시점에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내 소득의 늘어남보다 훨씬 더 올라가면 이건 이제 내가 기축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기업들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경기 하향의 경기 침체까지도 가게 되고 이게 아주 큰 대세 하락장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게 장단기 금리 차 10년과 2년의 차이가 0% 미만으로 떨어질 때까지는 적어도 지금은 비관적이지는 않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또 저희가 중간중간 모아서 질문을 취합하는 시간을 가지니까요. 많은 댓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자이언트TV의 안각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